안녕하세요. 바람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장 송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똑똑입니다. 2021년 3월 18일 이제 목요일날 제작을 한 영상이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버블에 있고 하다 보니까 현금 비중도 운영을 하고 이런저런 관리를 하면서 채권, 금 그리고 주식과 이제 이 리밸런싱에 대한 이제 코멘트들을 드리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방송을 해볼까 합니다. 바람투자 커뮤니티 387화 시작을 해볼게요. 채권은 이제 10년물로 기축통화국만 운영을 하는 게 좋아요. 달러만 운영을 해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 이제 기축통화국이 미국, 유럽, 중국 정도 되겠죠. 근데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잖아요. 그럼 이건 잭치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이제 채권을 운영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리스크를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환해지까지 잡아가려고 그러면 미국 달러가 이제 달러가 더 유리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달러가 이제 유통량이 한 30% 정도 되고 중국은 이제 한 2%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미국이 이제 뭔가 노이즈가 나오고 했을 때는 달러가 이제 원에 비해서 예를 들어 리스크가 나오고 하면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기축통화가 이렇게 바뀌게 된다. 중국이 뭐 한 30%까지 올라가고 달러가 뭐 한 15%까지 내려간다. 이렇게 되면 이제 원 위안화 환율이 이제 베이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고요. 이게 진짜 될지 미국이 기축통화국을 앞으로 50년, 100년을 유지해 갈지 중국으로 바뀔지 뭐 이런 것들은 지금은 이제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기축통화가 뭔지를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소비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여력이 가장 큰 나라가 화폐 사용량이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통계치로 잡혀있는 걸 보면 2025년에서 2023년이 넘어가면 자 미국보다 중국의 소비여력이 높아질 거다 라는 게 이제 글로벌 스탠스거든요. 그러면 2025년에서 30년에 중국이 소비를 해줄 수 있는 규모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미국보다 중국의 눈치를 더 봐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사주는데 중국이 5,000원씩 사줘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500원을 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미국이 우리나라에다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클 거 아니에요? 야, 니네 내가 1만원어치씩이나 사주는데, 그렇게 까불어? 이거 안 사야지. 니네 거 안 사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경제는 휘청하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어때요? 이게 이제 영향력이, 만약에 중국이 뭐 한 2만원까지 사주고, 미국이 이제 한 5천원까지 사준다. 그럼 미국도 중요한데, 중국이 이제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정치적이라든가 정책적으로 관여를 하는데 중국의 파워가 더 세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미국이 용인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화폐 전쟁이 시작이 될 거다라는 이제 전망들이 많은데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중국을 소련처럼 미국이 죽여버릴 수 있다 그러면 미국의 힘이 지금처럼 유지가 될 수도 있고 만약 유럽 같은 데서 복지라든가 이런 것저런 걸 뜯어 고쳐가지고 성장률을 다시 잡아나갈 수 있는 구조가 만약에 유럽에서 만들어지면 위안화가 올라올 수도 있고 지금은 채권은 그냥 미국 것만 해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뭔가 노이즈가 나오게 되면 기대 수익률이 좋아지는 거예요. 사실 요것도 있어요. 시장이 만약에 폭락해 있다. 안 좋다. 그러면 주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이 아니고 주식과 주식을 보는 거예요.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을 보는 거예요. 미국 주식. 그리고 한국 주식. 근데 지금 어때요? 우리나라 주식보다 미국 주식이 훨씬 비싸다. 그러면 어때요? 주식은 우리나라 거 갖고 있고 미국 거는 채권을 갖고 있는 게 유리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주식과 채권, 금을 볼 때 채권은 국내 국채가 아닙니다. 미국 국채로 10년물을 보는 거예요. 왜 10년물이냐? 이제 조달금리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기준금리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뭐 단기채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 하루짜리 뭐 이래요.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3년물 뭐 이런 거는 거의 단기채 금리랑 연동이 많이 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장기채 금리는 변동성이 커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장기채가 물가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하고 이제 채권 발행을 많이 하게 되면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장기채 금리가 지금 이제 한 1.7% 되는데 이게 나중에 3% 될 거다, 5% 될 거다 하니까 지금 뭐 30년 장기채는 어때요? 30년 장기채는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 한 3%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기채를 이제 운영을 하는 건데 유동성 측면에서 이제 10년물이 좋기 때문에 보통 이제 10년물을 이제 많이 운영을 하는 거고요. 30년물에 대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뭔 말이냐면 채권을 운영을 하게 되면 자, 야 수익률은 이건 확정이에요. 이 변동성이 있어요. 채권도 이제 변동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변동성들이 있는데 그냥 10년 보유하면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이 이자는 확정이자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변동성이 있을 때 수익을 내게 되면 차익 실현하는 거 수익을 나중에 내지 못하면 계속 매집을 해서 10년 보유를 하면 확정이자가 담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 환율이 10년 후에 지금보다 많이 높은 자리에 있다 그러면 당연히 수익이 많이 나는 거죠. 왜냐면 환율에 대한 이득도 생기는 거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채권은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주식을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채권은 그럼 단기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냐? 주식시장이 폭락이 올 때 채권을 팔아서 주식을 사주게 되면 효율을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채권하고 금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냐?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식이라든가 채권의 금은 이 변동성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2017년도에 보면 야 지수가 올라올 때 금은 어때요? 안 빠지죠. 이게 안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주식이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제 금리가 이제 이때는 금리가 올라갈 때죠. 금리가 올라가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금 가격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금이라는 자산을 이해를 할 때는 금은 변동이 없어요. 가격 변동이 없습니다. 가치에 대한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 금은 어떻게 되면 고정값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냥 금은 고정이 돼 있는데 금 가격이 왜 올라가냐?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화폐 가치가 영원히 하락하니까 자 화폐로 금을 사게 되면 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현물로 사고 팔고 하면 부가세가 10%가 들어가요. 살 때 10%, 팔 때 10% 뭐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이상의 수익을 내지 않으면 현물로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손해죠. 이 수수료 때문에 손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KRX라는 걸 활용을 합니다. 이게 뭔지 모르는 분들은 찾아보고 공부를 하세요. 자, 저평가 구간에는 자, 주식이 이제 8, 9, 채권은 1, 2, 뭐 8대2, 뭐 9대1, 8대2 정도, 8대2 정도가 효율적이에요. 운영 비중이. 그리고 버블 구간에서는 주식이 7대3, 뭐 8대2 정도가 이제 효율적인데, 여기에 이제 내가 투자 기간을 이제 뭐 빼고 더하고 해가지고 뭐 산출식이 있고 뭐하고 하는데, 어려우니까 대충 보통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식과, 현금, 그리고 무슨 뭐, 채권, 금. 이걸 이제 상대적으로 같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비중을 뭐 70%를 가져가도 되는 거고 현금 비중, 채권 비중 30%를 가져가도 되는데 여기에서 여기로 옮겨갔다 여기로 옮겨갔다 하는 것들을 잡아주게 되면 리밸런싱 포인트가 잡힌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걸 어떻게 잡아야 할 거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가 2017년도처럼 2017년도부터 이제 금에 대한 코멘트들 제가 굉장히 많이 드렸었는데 이렇게 올라갈 때 어때요? 지수가 올라갈 때 수익이 발생을 하잖아요.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수익의 10분의 1이나 뭐 5분의 1이나 3분의 1이나 이거는 내 성향에 맞춰서 내가 변동성을 줄이고 싶다라 그러면 채권이라든가 금이라든가 현금을 많이 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변동성을 나는 키워서 장기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싶다 그러면 변동성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채권이라든가 현물이라든가 금 비중을 작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 비중에 내가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을 이렇게 덜어 놓는 겁니다. 이런 걸로 이렇게 덜어 놓는 거예요. 채권이라든가 금 같은 걸로. 그럼 덜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예를 들어서 뭐 미중 무역 분쟁이니 뭐니 하면서 빠져요. 자, 폭락이 나와요. 폭락이 나면 어때요? 금 같은 경우는 가격 변동이 없죠. 그동안 이제 어때요? 이거 팔아서 2017년도에 주식을 팔아서 이렇게 사놨다. 그러면 어때요? 자, 주식은 이제 가격 변동이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금은 가격 변동이 별로 없어요. 그럼 어때요? 폭락이 나왔을 때는 금을 일부 덜어서 주식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2018년도 이후에 경제가 안 좋아진다 뭐한다 하니까 금리를 어떻게 돼요? 낮추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금리를 낮추기 시작할 때부터 채권하고 금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채권하고 금 가격들이 왜 금리를 낮춘다라는 건 화폐 가치를 떨군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자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자산인 금과 이제 이자를 주는 채권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금리를 낮추는 건 왜 안 좋아요?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거든요.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어때요? 채권 수익률들이 좋아져요. 채권이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를 하면 채권을 매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채권만 놓고 보면 채권을 매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올라가요. 채권을 매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채권을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때요? 금리가 떨어져요. 자, 금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내려가요. 그럼 채권은 언제 사야 될까요? 자, 금리가 올라갈 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떨어질 때 차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2018년도부터 쭉 사요. 이때 계속 어때요? 자, 폭락 구간 때 주식을 이때는 이제 주식을 폭락 구간 때는 아니지만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이때 또 수익이 날 때마다 덜어서 채권을 사놓는 겁니다. 그러다 2019년도 8월에 폭락이 딱 나왔을 때 어때요? 채권 가격은 고점을 찍어요. 이때 채권을 덜어서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폭락이 나왔을 때 어때요? 채권을 더 덜어서 또 주식을 사는 거예요. 금도 마찬가지죠. 2019년도 8월에 그리고 2000년도 3월에 그 다음에 어때요? 주식시장이 이제 이렇게 좋을 때는 자, 옮겨서 살았으니까 여기서 수익이 났잖아요. 그러면 팔아서 채권을 계속 사나가는 거예요. 채권이나 금을 계속 사나가는 겁니다. 채권이나 금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를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항상 베이스는 주식입니다. 주식을 기준으로 주식 평가자산이 올라갈 때마다 수익의 10분의 1이든 5분의 1이든 3분의 1이든 2분의 1이든 자, 내가 설정하고 싶은 비중을 채권이나 금을 사는 겁니다. 언제까지 사냐? 올라갈 때까지 계속 사는 거예요. 폭락이 올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폭락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폭락이 오게 되면 이제 채권이라든가 금을 팔아서 채권을 보유한 금액의 2분의 1이나 뭐 3분의 1이나 이걸 정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이라든가 금 같은 경우는 보관의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장기 수익률은 주식이 항상 가장 높기 때문에 이런 리밸런싱을 활용을 하고 자산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운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 투자의 변동성이 싫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 화폐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채권이라든가 금을 운영할 수 있지만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장기 수익률은 주식이 가장 높기 때문에 자산의 베이스는 주식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수익의 일부씩을 덜어서 변동성을 줄이는 준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변동성을 줄여놓고 언젠가 시장 폭락이 오거나 뭐하거나 했을 때 어때요? 자,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을 구축해 놓는 그런 준비의 개념도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채권 가격이라든가 금 가격은 오르든 내리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주식에서 수익이 날 때 수익의 일부를 덜어서 매집을 해나가는 겁니다. 언제? 왜 이런 걸 하는 걸까요? 이제 주식시장에 폭락이 오는 건 언제 올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주식시장이 이걸 타이밍을 보겠다고 채권이나 금 비중도 뭐 타이밍을 봐서 늘리고 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주식시장 폭락이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요? 언제 올지를 알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언제 어떤 노이즈가 입혀서 언제 어떤 시점에 어떻게 올지를 알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런 게 올지 모르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계속 주식을 이제 사모으고 하다가
수익이 많이 날 때 수익의 일부씩을 계속 채권이라든가 금으로 덜어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식시장이 폭락이 딱 왔을 때 채권이라든가 금으로 내가 자산을 갖고 있는 거를 활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대 수익률이 장기 수익률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주식시장 폭락이 오고 했을 때 내 자산 변동성을 어때요? 줄일 수 있는 효과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효율적인 측면에서의 자산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미국채가 베이스가 돼야 될까? 보통 이제 글로벌리 어떤 노이즈가 나오게 되면 달러가 급등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화폐 중에 가장 안전한 건 달러다 라는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급등을 해요. 그런 포지션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다른 화폐들은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약세 흐름들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환율의 왜곡이 벌어지죠. 환율의 왜곡 포지션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왜곡 포지션 때문에 국채를 운영을 할 때는 미국 국채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리밸런스 포인트를 잡아가게 되면 효율을 장기적으로 끌어올리면서 내 변동성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미국채 선물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제가 금리 이자를 주는지 어쩐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선물이라서 이게 레버리지가 들어간 건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국 달러로 바꿔가지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운영을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가 좀 돼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상장되어 있는 ETF를 이제 운영을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공부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주식과 이제 채권이라든가 금의 변동성을 이해를 하게 되면 보통 대부분은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채권이나 금은 내려가요. 그리고 채권이나 금이 올라가게 되면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이게 가끔 왜곡으로 같이 올라갈 때가 있고 같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변수의 요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효율적인 자산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현금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거의 없다시피 보면 돼요. 그러니까 금 같은 경우 보면 이때 좀 단기적으로 버블이 입혀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보통 이제 보면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면 금은 빠져야 되는데 주식시장이 올라가는데 금이 같이 올라간 구간들 있잖아요. 이때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이제 하락폭을 키우게 되면서 금의 가치가 올라갈 거니 뭐니 하면서 이제 개미꼬시기들 이런 것들이 한번 진행이 됐어요. 뉴스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서 물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이나 금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뭐 30%, 50%는 만들어져요. 다만 이런 변동성이 어때요? 주식시장이랑 반대로 가기 때문에 리밸런스 포지션을 잡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자산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거의 한 90% 이상은 반대로 운영이 되니까. 그러면 주식시장이 올라올 때는 주식 비중을 줄여갖고 채권, 금을 사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채권이나 금을 사놓으면 주식을 팔아갖고 떨어지는 채권이나 금을 사놓으면 나중에 이제 주식시장이 떨어질 때는 채권이나 금 가격들이 올라가니까 채권이나 금을 비싸게 팔아서 다시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포지션들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거의 단순한 포트폴리오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면 자산 변동성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수익률 측면에서 놓고 보면 채권도 수익이 나고 금도 수익이 나고 주식도 수익이 나요. 다만 주식 수익률이 가장 높아요. 뭐 10년, 20년을 놓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식 자산이 베이스로 들어가서 이제 뭐 60%에서 90% 정도는 항상 주식 자산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자산을 이제 이렇게 리밸런스 포인트를 좀 잡아주게 되면 효율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리고 변동성을 좀 줄여가지고 내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잡힌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가 좀 돼 있고 이해가 돼 있는 분들은 이런 것들도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자산 포트폴리오를 좀 안정성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확장시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다만 채권, 금 같은 경우는 보관을 해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에서 수익을 나서 이 수익을 보관을 해놓는다라는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다만 이거 수익을 현금으로 보관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현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니까 그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상승을 해줄 수 있는 자산에다가 보관을 해두자 해서 채권이라든가 금이라는 자산을 운영을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어떻게 정리가 좀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요 정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나가다 보면 조금 더 안전성을 끌어올리면서 변동성을 줄여가면서 수익은 또 키울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